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항소심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네, 이 첫 기소부터 지금까지 한 3년 넘게 끌어오다가 올해 2월에야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많은 관심을 끌었었죠. 네, 워낙 오랜 시간을 끌어온 사건이라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은 2020년 9월 검찰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 고위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네. 검찰은 이재용 회장이 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합병과 분식회계를 실행해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합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도 결국은 이 합병과 연관돼 있습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소 후 3년여 만인 지난 2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같은 달 검찰은 이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는데요. 네네. 이후 2심 재판부는 5월과 7월 한 차례씩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서 검사와 변호인 사이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했고요. 네네. 다음 달 30일에 첫 정식 공판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최대 재벌의 총수를 기소했는데 무죄 판결이 나와서 아마 검찰의 자존심을 많이 구겼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무죄 판결은 검찰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심에서 무죄율은 0.92%였는데요. 100번 기소하면 한 번 무죄가 나올까 말까 하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물론 이번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니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반전을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심지어 일부 무죄도 아니고 통무죄였죠. 네, 모든 혐의가 무죄였습니다. 네네. 항소심 재판부는 9월 30일 첫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11월 25일까지 2주 간격으로 총 5차례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때마다 위법 수집 증거와 회계 부정, 부당 합병 의혹 등 각 주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네. 1심과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을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 합병보다 먼저 다루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의도가 있는 겁니까? 네, 이는 검찰의 요청에 따른 것인데요. 네. 1심 때는 부당 합병, 즉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을 먼저 진행하고 비교적 전문적인 회계 기준을 판단해야 하는 외부감사법 관련 내용을 나중에 진행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공판 준비 기일 때 검사 측은 1심 때 시간상 문제로 외감법 위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서 재판부 설득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은 1심에서 부당합병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지만 유죄 판단을 끌어내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분식회계 혐의를 보다 강조해 판결을 뒤집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이 검찰이 완패했다는 말까지 듣고 좀 단단히 벼르고 있는 만큼 그 증거들도 좀 더 확실하게 보강을 하겠죠. 네, 맞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증거들을 확실하게 보강하는 데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서버와 휴대전화 등 증거들이 대거 증거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1심 무죄 판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3,700여 개 증거에 대해서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취득했다면서 증거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예. 특히 검찰이 지난 2019년 5월 삼성 바이오로직스 송도 공장 바닥에서 확보한 서버, 외장 하드, 업무용 PC 이런 증거물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을 부인했습니다. 예. 검찰이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과 방법의 제한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심 재판부는 1,500쪽이 넘어가는 판결문 말미에 위법 수집 증거 목록을 별지로 따로 붙였는데요. 네. 이 분량만 약 140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검찰은 2심에 돌입하면서 2,300여 건의 증거 목록을 새로 제출했습니다. 네네. 이 가운데 2,000여 건은 1심에서 증거 능력이 배제된 것과 동일한 자료를 다른 저장 매체에서 추출한 것인데요. 검찰은 이번에 새로 제출한 자료는 적법한 증거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2심 판결은 이르면 내년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검찰 측이, 판결이 뒤집혀서 유죄가 나오면 이재용 회장 측이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네. 대법원에서의 최종 결론은 내년 말 혹은 2026년은 돼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검찰이 항소심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혐의를 입증하는데 이제 더 치중할 방침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1심 당시에는 좀 어떻게 주장을 했었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바이오로직스 회계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것을 제가 차근차근 약간 복잡할 수도 있지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2020년 기소 당시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리는 회계 처리를 한 것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크게 두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전인 2015년 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4년도 재무제표를 공시하면서 회사의 불리한 내용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에 미국 기업인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바이오젠의 전체 지분의 50% 마이너스 한 주까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네네. 콜옵션이라고 하죠.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3월에 들어서야 뒤늦게 콜옵션의 존재 사실만 공시했다고 봤습니다. 네. 이 같은 계약 내용이 미리 공개돼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하는 것이 아님이 알려지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나아가 그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주가에도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건 이제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불리한 내용을 숨겼다, 그렇죠. 거짓말을 했다 그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건 어떤 거죠? 또 다른 하나는 2016년 초에 공시한 2015년도 재무제표에서 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에피스 지분의 회계 처리 방식을 부당하게 바꿈으로써 수익과 자산을 과다하게 계상했다는 것입니다. 네.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연결 대상 종속 기업으로 분류했는데요. 네. 그런데 2015년 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지배력을 잃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회계 처리 방식을 기존의 종속 회계 처리 방식에서 지분법 회계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조 5천억 원이 넘는 종속기업 투자 이익을 인식했고 그만큼 자산도 과대 계상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가치 상승으로 인해 자본 잠식에 빠질 위기였는데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을 상실한 것으로 회계 처리를 바꿈으로써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 설립 당시부터 바이오젠과의 합작 계약에 따라서 지배력을 보유하지 못했으므로 지배력을 갖고 있다가 상실한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리한 내용은 숨기고, 네, 그 혹은 그 이제 회계 조작, 일부 조작된 조작을 또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요? 네, 검찰의 주장을 1심 재판부는 전부 물리쳤습니다. 네네. 재판부는 먼저 제가 첫 번째로 설명드린 바이오젠과의 에피스 합작 계약을 바이오로직스가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 두 번째 혐의죠.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도 회계 처리도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네. 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하다가 2015년 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의약품이 국내외에서 판매 승인을 획득하면서 바이오젠의 에피스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지배력이 변동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본 거죠. 네. 이에 따라 2015년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 회계를 지분법 회계로 변경한 것, 그러면서 4조 5천억 원의 수익과 자산을 인식한 것도 회계 기준에 부합하는 회계 처리라고 판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거와 좀 별개로 이제 행정 소송을 제기를 행정 소송 제기를 했었는데 그 판결이 오늘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 판결이 잠시 전에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결론이 나온 건데요. 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승리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를 문제 삼아 지난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부과 등 징계를 내렸습니다. 네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불복해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약 6년 만인 오늘 오후 이 같은 금융당국의 처분을 전부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다만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에 에피스 회계 처리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 회장 형사재판 1심과는 다른 점인데요.
향후 이 부분이 이 회장 2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제 물론 이번 재판이 국내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관련 문제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도 있지만 이번 재판이 유독 눈길을 끄는 건 이번 재판 결과가 이제 국내 1위인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과 관련이 있어서겠죠. 네, 맞습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지배권 확보와 직결돼 있기 때문인데요. 네. 해당 합병을 통해서 삼성물산은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주사로 떠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지배력을 강화했죠. 만약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불법으로 결론이 난다면 이재용 회장의 그룹 지배에 대한 정당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예. 그와 반대로 1심 재판부의 판단처럼 해당 합병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이 된다면 이재용 회장은 이러한 시비로부터도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이번 재판 이전에도 이재용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뇌물공여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보다 훨씬 과거에는 에버랜드 전환 사채와 삼성 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 헐값 배정 논란 등으로 그룹 승계와 관련한 논란의 중심에 선 적도 있습니다. 네, 이번 판결 또 결과가 내년 초라고 했죠. 그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잘 들었습니다.